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치부 이동우 선임 기자 그리고 사회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하영 기자, 오늘 8번째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오늘 집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집회는 그 앞선 집회들보다는 좀 짧고 굵게 진행됩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이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사전 행사인 이 콘서트인 퇴진 물러나 쇼가 시작되고요. 네. 이 본 집회는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본 집회에서도 역시 오후 6시에는 소등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후 저녁 8시까지는 이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되는데요. 이 지난번 촛불 집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전 1차 행진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주최 측은 날씨가 추운 만큼 이 참가자들의 건강도 고려해 짧고 굵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에서는 좀 요구사항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최 측은 촛불 집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때까지 촛불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촛불 집회에서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주최 측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박 대통령 정권의 후속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그 박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 빠른 탄핵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동우 기자, 이 탄핵이 이제 가결된 후에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까지 퇴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촛불 집회 의미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예전 그 2004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상당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지나치게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더 오늘 그 촛불 집회에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퇴진까지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이제 그런 만약에 행보를 뭐 강력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촛불 집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좀 뭐 배제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행의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촛불 집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황교안 대행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이제 그와 함께 지금 최양 기자 얘기했듯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조속히 내려달라, 뭐 그런 목소리를 주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리와 헌재를 이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지를 담아서 오늘 행진의 경로도 조금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진 경로는 모두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집회에도 역시 청와대 100m 앞인 효자 치안센터까지 나아가는데요. 이 청와대 방향으로 2가지 코스로 진행을 하고요. 이후 나머지 2 코스는 헌재와 그 총리 공관을 향하게 됩니다. 우선 총리 공관 코스는 이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삼청동을 거쳐 총리 공관 100m 앞까지 행진을 하게 되고요. 이 헌법재판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탑골 공원을 거쳐 안국역 사거리까지 행진하게 됩니다. 오늘 효자 치안센터는 오후 5시 반까지, 그리고 나머지 3코스는 밤 10시 반까지 행진이 허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 안국역의 모습인가요? 지금 최하영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라이브 화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죠. 네, 이 최하영 기자,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일부 집회와 행진을 또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재판부는 역시나 또 촛불 민심에 손을 들어줬죠.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했던 청와대 주변 11개 지점에 조건부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행진 구간 가운데 헌재에서 500m 떨어진 낙원상과 율곡로, 이 사직로까지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총리공관 100m 앞, 헌재 100m 앞에서 밤 10시 반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100m 앞인 효자 치안센터 쪽은 오후 5시 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100m 지점인 팔판동 126 맨션 앞은 밤 10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이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이 시간과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헌재와 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 대해선 행진과 집회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동욱 기자, 지금 이 보수단체 집회에 오늘 김진태 의원이 참석을 하겠다고 어제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참석을 했다고 하죠? 예, 김진태 의원 오늘 참석해서 연설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네. 균형 잡힌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좀 비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에 불면 꺼질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공경에 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보수단체 집회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만, 예상됐던 어떤 수준의 네. 그런 보수 단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멘트를 주로 많이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오늘 촛불 집회에는 대학생과 교수들도 참석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종강 시즌인데요. 이 종강 파티 대신 종강 촛불을 들겠다는 네.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른바 시국 선언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사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대학 입회 특혜와 각종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네.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 대학 총학생회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동맹 휴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대학생들은 좀 정치에 무관심했다라는 이런 편견을 많이 깬 계기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교수들도 오늘 비상 시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정의가 무엇인지 또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10분 동안 거리 강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은 아직까지 이제 본 집회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조금 조용한 모습인데, 오늘 이 맞불 집회랑 촛불 집회가 이 동선이 좀 비슷한 시각에 만난다고 하는데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인 박사모가 이제 정오부터 안국역에서 이제 현재 화면으로 보이시는 예. 저곳에서 이제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경찰 추산 만여 명이 모여서 지금 태극기와 장미꽃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네. 이후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사거리를 거쳐 청와대 근처인 삼청동까지 앞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을 향해 장미꽃을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 의미가 이제 박 대통령님 힘내라, 그리고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는 이 박 대통령 서포터즈가 탄핵 네. 기각 집회를 같이 열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맞불 집회는 오후 6시 이전에 조금 해산될 분위기라서 다행히 이 촛불 집회 측과 이 동선은 좀 겹치긴 하지만 시간은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안국역과 광화문에서 일부 충돌할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경찰은 불상사가 없도록 좀 경비 병력을 투입해 양측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보수단체 맞불 집회가 좀 인원도 많아지고 좀 강도도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욱 기자, 이 충돌 가능성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최양 기자 얘기했듯이 그 일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수단체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까지는 이제 마무리한다는 것이 네. 기본적인 계획이고, 촛불 집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수단체 집회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집회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네. 건강상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단체와 촛불 집회 간에 대대적인 어떤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사서로운 그런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수단체가 집회를 해왔었고, 지난주 네. 같은 경우도 경찰 추산으로 한 4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단체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좀 하고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날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보수단체 결집도 좀 탄핵 이후에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어저께 친박 정우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박의 응집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친박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네. 비박계 넘겨줬을 경우에는 패족의 길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는 아직 똘똘 뭉쳤었고 반면에 이제 비박계는 좀 어떻게 보면 절실함이 친박계에 비해서 좀 절실함이 좀 덜했던 거죠. 그래서 비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뭐 외유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합의 추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어제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야당에서 친박계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이 협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을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그 나경원 의원과 그 김세연 의원이 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하는데 네. 두 분 다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박계의 어떤 대표적인 웰빙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해서 결국 좀 더 어떤 경륜에서 좀 앞서는 정우택, 이현재조가 당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충북지사도 했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현재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이런 경륜에서 좀 더 앞서다 보니까 네. 정우택, 이현재조가 한 7표 차이로 정도로 올해 이제 당선되는 이제 그런 이변을 낳은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도 일단 탄핵안 가결할 때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박계가. 그런데도 이제 패배를 한 거를 어떻게 뭐 결정적인 원인은 패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박계 의원들이 어떤 구심점이나 어떤 그 절실함이나 그런 예.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예 SD당초에 처음에 탈당을 했으면 좀 더 명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도 참여했다가 지고 나서 다시 탈당하기에는 지금 뭐 어떤 탈당의 동력이라든지 이 어떤 명분에서 좀 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예 보이콧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원내대표 경선을 뭐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뭐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네.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20일 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출당할 것인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고요. 21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뽑을지 이제 그런 예.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그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전국위원회 한 70% 정도를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정우택 그 신임 원내대표가 비박계나 이제 중도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친박계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회 상당수를 비박계 다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일부 그 비박계 의원들은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결국 탈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비대위를 보고 예.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동호 기자께서는 그러면 탈당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선출할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초미의 관심사긴 예.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계가 뭐 이 원내대표를 장악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까지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다수를 비박계에 내줄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원내대표는 뭐 원내 상황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향후 그 친박계 의원들을 축출한다든지 뭐 소위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포함해서 친박 팔적이라고까지 이제 표적을 삼아서 이 당을 떠나라고 지금 비박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박계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 어떤 비박계의 요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박계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가지고는 어떻게 방어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친박계에서 그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비박계와의 갈등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비박계 일부가
탈당할 가능성이 네. 높다.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비박계가 당연히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정우택 그 원내대표는 친박계이긴 하지만 친박계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까지 친박계 지도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이현재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탄핵에 본인이 찬성한다 그랬고 실제로 본인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표를 끌어모아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로 고서는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친박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당의 그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또 비박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또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를 비박계가 요구하는 사람 중에 좀 중도 성향이 강한 외부 인사 정도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는 뭐 결국은 절반씩 그 친박과 비박이 나눠서 점유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친박계가 얼마나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일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전 김무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거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그런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리위를 이제 대폭 증강해가지고 윤리위를 무력화시키는 친박계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 탈당을 결행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보는데 그때 못했고 이번에 또 이 원내대표 경선 상황이 있고 다음에 이제 또 비대위 또 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선도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이 어떤 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좌고우면하고 하면서 이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그 전망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이제 또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은 어떻게? 이제 지금 새누리당 내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한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런데 친박계 핵심 측에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 핵심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당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뭐 정 의원들이 추천을 한다면 마다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역학구도를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그 친박계 핵심들의 어떤 반발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현 대표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사퇴 압박을 계속 받아왔지만 12월 21일을 못 박으면서 계속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자마자 사퇴 수순을 받고 사퇴 선언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쨌든 뭐 친박 지도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탄핵 정국과 이 촛불 민심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그 지도부로서의 행사를 못 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비상시국회의라고 또 비박계에서 또 별도의 또 모임을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로웠었겠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어쨌든 비박계의 어떤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친박계 원내 지도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비박계에 어떻게 보면 환심을 사려고 한다랄까요? 비박계를 진무하려고 하는 원래는 21일 날 사퇴하는 거였지만 좀 당겨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3당은 친박계 원내대표랑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그럼 여야정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뭐 상당히 여야정 협의체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박계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인정할 수 없다.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냉각기를 이제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뭐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계속 그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뭐 법안 통과라든지 정국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 상당히 이제 여론의 비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 뒤에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뭐 대화 상대를 인정할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친박 그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상당 기간은 아무래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최하영 기자, 오늘 지금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국에서 한 80여 곳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경남 창원에서는 이제 오후 6시부터 집회를 열고 탄핵 가결안의 헌재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함양이나 안산, 뭐 함안 등 뭐 경남 7개 지역에서도 함께 그 최순실 게이트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 충북과 뭐 충남에서도 열리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한 20여 곳에서 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주최 측은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를 취합해서 이 전국 하야 지도를 이제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저희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촛불 집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촛불 집회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바로 소등 행사와 경적 울리기 등인데요. 이 모든 게 바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또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한 100여 명 이상이 자원봉사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2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집회가 끝난 뒤에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하는 거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서 무대를 꾸몄던 게 뭐 이승환 씨, 뭐 인순이 씨, 뭐 여러 가수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무료로 이번 촛불 집회를 위해 공연을 하신다고 하고요. 또 주최 측의 많은 가수분들이 좀 참가를 원하셔서 어떻게 공연을 꾸며야 할지 오히려 고민일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주말에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이동욱 기자 이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힐 또 청문회가 다음 주에 또 5차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어제 그 국조특위가 김영재 의원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어쨌든 그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부정이라는 이름은 최순실이라는 것을 이제 의원들이 이제 확인을 하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병원 관계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순실 씨가 최부정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한 136회 정도 프로포폴을 맞는 등 그 시술을 받았다는 그리고 3년에 걸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 김영재 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용 시술 관련이라든지 뭐 프로포폴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데 돈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 이제 현금으로 좀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가명을 통해서 계속 했다는 게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이게 현금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병원에서도 제대로 정확히 생년월일하고 이제 대조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 최순실 씨가 최부정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56년 2월 2일생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56년은 그 최순실 씨의 그 생년 태어난 해는 맞는데 예.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생일이란 예.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여기서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특검 수사라든지 이런 그 아니면은 뭐 이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김영재 의원에 대한 국조특위 현장 조사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청와대에 대한
문은 열지 못했거든요. 근데 특검에서는 이 청와대 문이 열릴까요?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뭐 건물이나 청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뭐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네. 뭐 유권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합니다만. 지난번에 그런데 검찰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한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필요한 목록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필요한 어떤 파일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창성동 별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창성동 별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는 지난번에 검찰이 실시했던 압수수색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네. 어떤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이동우 선임 기자 그리고 사회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